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나, 뭐 나만 좋아하지만 칼 구스타프 융, 예,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네. 아, 제가 네. 자, 이제 융에 대해서 지금 뭐 위키백과, 우리의 친구 위키백과로 처음에 좀 살펴볼게요. 네. 융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가 그 1875년생이니까 그 프로이드보단 한 십몇 년 후 사람이에요. 아들뻘 되는데 나중에는 거의 친구처럼 뭐 지내기도 하고 사회적 동료, 학문적 동료로 지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PK. 목사 아들. 저기 우리 이삭 씨도 목사 아들. 죄송합니다. 뭐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이제 목사 안 됐어.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예. 그 아버지하고 되게 또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대요. 아버님은 너 왜 목사 되지 이러냐 했는데 옛날에는 목사가 되게 좋은 직위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그렇고 네. 해만 했을까요? 네, 햇새도 그렇고 목사 되는 게 되게 가문의 영광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융은 나는 누군가를 뭐 인도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겸손함의 표지로 의사가 됐다. 목사 부모님들한테 실망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유년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유년에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래요. 이 융이 되게 컴플렉스. 그래서 컴플렉스란 단어가 이 융으로부터 또 왔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젤하고 취리에서 이제 의학 공부해가지고 처음에 또 해부학 공부했는데 피복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 이제 계속 상담을 하다가 프로이드에게 이제 딱 매료가 되어서 프로이드와 같이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정신분석학을 여기에다가 플러스 사회심리학을 연결시키는 독특한 이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좀 표현이 그런데 리비도 중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성욕 중심주의로 꿈을 해석했는데 과연 인간의 정신세계와 무의식이 성욕만으로 해결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융은 이제 사회심리학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관계로 꿈을 해석해야 된다. 무의식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프로이드를 생각할 때 프로이드는 되게 성욕에 집중만 해가지고 이 정신분석학사에서 이 사람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 상태를 봤을 때 무의식, 꿈, 어떻게 보면은 정신 이런 부분을 그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신적 영역, 네. 인간 이성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이 현상적인 세계를 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 조금 종교적으로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업적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인간 사회 영역으로 그리고 인간이 어쨌든 무의식이든 심리든 이런 부분에 컨트롤을 하면서 자기를 좀 더 개선하거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한 업적이 사실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주제들이 나오잖아요. 반대를 하든 공조를 하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프로이드 그러면 맨날 이 사람은 성적인 걸로 맨날 하긴 제가 또 그런 프로이드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기초를 어쨌든 화두를 던지지 않았으면 인간사에서 이런 심리나 무의식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그 이전에는 분명히 적었었다. 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사회심리학을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냥 그런 표현할게요. 성욕 중심주의의 꿈의 속에다가 프로이드의 성욕 중심주의 자꾸 성욕 중심주의 아침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참 할 말이 참 성욕밖에 없네요. 거기다가 이제 사회심리학을 결합을 한 새로운 이론을 한 게 바로 융만의 분석심리학이다. 정신적으로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요즘 뭐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분석 심리학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집중하기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융이 말하기로는 인간의 내면이 의식과 무의식의 여러 가지 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프로이드적 사상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내면의 무의식이 통일된 전체가 있다.
그걸 이제 그 프로토타입, 아키타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원형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 원형이 초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전제를 융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융은 셀프하고 에고를 분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에고하고 슈퍼에고로 나누는데 융은 에고하고 셀프로 나눠요. 그래서 셀프가 이제 원형을 말하는 거고 자기 실현하고 있는 자기 원형. 그다음에 에고는 의식이나 이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 그래서 융의 목적은 에고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껍질을 벗고 셀프로 회복하자. 자기 원형을 회복하자. 회복할 수 있다. 이제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바로 무의식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작용은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융의 분석 심리학의 뼈대다. 뭐 좀 획일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게 융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융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개체화라고도 표현하고요. individuation, 그 자기 실현. 그리고 이거를 또 융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기만의 드라마, 자기만의 신화를 구축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조금은 혁신적이었고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이제 85세 나이로 사망할 때는 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뭐 여러 가지 구설수는 좀 있었어요. 뭐 문란한 사생활,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모습들,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이제 융이 학문적으로 좀 인정받기가 어렵던 것이 그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다 끌어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단 무의식이나 신화나 상징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뭐 고대 사회의 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양, 인도의 만다라,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상징적 기호들을 무의식의 과정으로 다 끌어당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하나로 조금은 보편화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융이 말년에 이제 BBC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융이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건 프로이드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로이드는 이른바 사람을 치료하거나 접근을 할 때 일정한 이론을 구축한 상태에서 그걸 이론을 적용하는 걸로 이제 치료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표님과 제가 있거나 제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 때에는 이거는 뭐 리비도나 아니면 그런 타입에 의해서는 이런 타입으로 지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타입을 한 5개, 6개 정해놓고 만약에 대표님의 성향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융은 그렇게 보지 않고 사람마다 무의식의 세계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충분한 대화와 그 스토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 세계를 획일화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예. 그런 면에서 융이 오히려 조금 더 그 치료자로서의 그 입장? 그게 훨씬 더 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뭐 슐라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있잖아요. 슐라이어마나 엘리아데나 루돌프 오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석 심리학자까지는 아니지만 종교 심리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이론을 만드는 데 좀 집중한 반면 융은 자기 이론보다는 각 사람만의 그 고유한 세계의 신화를 찾아가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치료자로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측면의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그래서 사실 자기를 추구하다 결국은 종교로 넘어가지 않나. 약간 그렇죠.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그러니까 사실 가장 기독교 친화적인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융에 대해서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해보면 되게 기독교 친화적이고요. 동시에 종교다원주의적인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융은 인간의 무의식 세계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 세계라는 게 문명에 의해서 사실은 난도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에 있는 상징의 세계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다.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상징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상징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구에서 이루어져 내려온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한 상징들을 끌어오는 거에 대한 것을 전혀 거부하지 않았죠. 근데 반대로 융이 이제 불교라든지
여러 다른 종교에 있어서의 상징 역시도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융만의 또 독특한 그 확장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방황을 하는 시기에 정말 그 다양한 종교들을 좀 신비주의에까지 접하면서 네. 그런 세계를 통해서 과연 이 무의식이라는 세계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되게 궁금해하면서 연구를 했구나. 예. 자,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융의 심리학에 대해서 여기 간단히 얘기하고 조금 다른 자료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융이 얘기하기로는 그 개인이 의식과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극단적인 그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의식은 무의식에 반대되고 또 무의식은 또 집단 무의식에 반대되는 서로의 대립적인 과정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인간의 셀프는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걸 동양적으로 얘기하면은 선의지 같은 거예요. 예, 그 원형이 이 대립되어 있는 의식과 무의식, 집단 무의식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선의지를 갖고 있는 각자의 그 셀프, 이 셀프, 그 존재의 원형을 키워내고 발견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심리학이고 그게 분석, 심리 분석, 곧 치유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게 융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왜 괴로움과 고통을 겪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융은 그걸 긍정적으로 본 게 이 괴로움과 고통은 성숙한 자아, 셀프, 성숙한 셀프를 찾아가는 하나의 겸손의 과정이다. 왜냐하면은 융의 이해는 괴로움과 고통은 그 에고를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셀프라는 원형을 찾아가려는 게 아니라 어떤 문명이 규정하는 에고를 찾아가려는 과정 속에서 자기 주장과 이기심을 회복하고 획득하려다 보니까 얻는 자기 절망이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저요? 아니요. 아니. 너무 목사스러워요. 예, 목사님적이네요. 목사님들이 아, 흔히 얘기하잖아요. 종교적이네요. 예. 인간도 다 예. 성숙하기 위하고 그러네. 그러네, 진짜. 목사님. 갑자기 찔려서 그래. 왜냐하면 제 에고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성취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자기 절망.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융의 말이 저는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 괴로움과 고는, 그러니까 여기는 신체적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정신적 괴로움인데, 이 정신적 괴로움은 에고가 만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갈등이다. 그래서 이 갈등을 자각하고 나의 셀프를 찾아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괴로움과 고통조차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네. 성장을 한다, 키가 네. 큰다, 뭐 이런 것도 네. 있는 거에서 사실은 그거를 깨고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굽는 네. 것도 그렇고 뭔가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네. 성장에 대한 욕구가 그렇죠. 수반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융의 심리학을 제일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녹여낸 문학가는 헤르만 헤세라고 평가를 받아요. 네, 시타르타라든지 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데미안하고 예 지그문트하고 그 누구죠? 그 등장인물이 두 명 나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아브락삭스를 찾아 그게 데미안 그렇죠 데미안 죄송합니다. 네, 네 그것도 이 헤세도 융의 영향을 깊게 받아서 그 보다 높은 자아로 나아가기 위한 상승 과정을 표현했다. 그 중에 이제 시타르타 같은 거는 그 시타르타 부처의 어떤 상징을 찾아서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자 이게 이제 융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융이 이제 묘비병에다가 이거 중요한 말 했어요. 나는 그분을 믿는 게 신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압니다. 이게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되게 무례한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되게 어린 앵커가 그 융한테, 이제 노년의 융이죠. 80대의 융한테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유신론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신을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물었대요. 도발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융이 그냥 겸손하게 나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압니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죠. 안다. 믿는 게 아니라 안다. 예. 이 차원을 되는 게 우리가 늘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하면 예. 믿어 안 믿어 예, 이 그렇죠. 프레임에 예, 믿냐 안 믿냐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죠. 늘 믿는다는 걸 증명하든지 예. 아니면 믿지 없다라는 걸 증명하든지 그렇죠. 이제 거기 프레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존재 증명에 너무 매달렸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도 반성할 요지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있다. 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우리가 오늘 종교적인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이런 걸 또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연결을 시켜요. 근데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좀 달라요. 그것도 에고의 끊임없는 확장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안 할 텐데 불교의 연기론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이 융의 이론에 의하면 사실은 셀프를 찾아간다기보다는 그 에고를 어떻게든지 확장시켜서 에고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와서 불교학자들이 다시 해석하기로는 원래 우리는 셀프를 찾아가는 거였다라고 얘기하지만 불교 경전들을 저도 들여다봤는데 그거는 조금 자기 모순인 것 같아요. 불교의 에고는 불교의 그 열반에 이르는 널바나의 과정은 에고를 어떤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예, 이거는 뭐 불교의 학자분들이 보면 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바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융의 가능성은 불교와 기독교 같은 어떤 종교적인 심리학을 자기의 내면 안에서 정말 최대한 끌어당겨서 가장 역동적인 조화 과정을 죽을 때까지 추구한 인물. 거기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학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 그냥 처음부터 그랬다라기보다는 중간에 자기 스스로 얘기했듯이 그 네. 고통을 수반하는 방황의 시간이 굉장히 네. 길었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자기가 정말 이게 학자인가 네. 뭐 그 이미 다른 사람들은 학자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제 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보통은 상담을 하거나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대상을 파악하고 그를 어떻게 치유하고 하는 이 외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그런데 융 같은 경우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과정을 삼아서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보편적인 자아에 찾아가는 과정 그런 부분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치유적인 효과가 더 날 수 있었다. 예, 치유 효과가 상당히 확실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서 오시기 전에 그 락항을 했었는데 락항은 사실은 입증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융보다. 근데 융은 그냥 온전히 한 사람을 심리 대상이나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회복하느냐 거기에 좀 관심이 있다는 게 조금은 저는 힐러로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하나의 사실은 실험 대상으로 봤던 게 좀 더 많고 그러니까 치료법이 딱히 안 나왔고 락항은 그거를 치료법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융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사람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 나무위키 개론에서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뭐 분석 심리자의 선구자 이거는 다 알고 있고, 자 여러 가지 요 용어들은 융에 의해서 태동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집단 무의식, 콤플렉스, 그림자,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 중요한 개념 중에 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도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한다. 예, 순환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존재를 남성과 여성이라고 규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요 목사님을 예를 들면 여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잖아요. 여자 목사님.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자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그냥 주요 목사. 그러면서 때론 이제 남자들이 할 일을 제가 맡김으로써 목사님의 아니마 아니무스를 극대화시키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실드를 쳤는데 아무튼 뭐 예. 네, 어이가. 자, 페르소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융이 말한 아까 그 셀프가 페르소나하고 조금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거울에 조금 가깝고요, 에고에 가깝고 페르소나는 셀프에 가깝다. 뭐 어떤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예, 그림자를 에고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림자하고 미러하고 조금 연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페르소나가 에고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융이 말년 초기 책이 있고 후기 저작이 있는데 후기 저작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페르소나 안에서도 이제 원형을 찾아가는 페르소나, 역동성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 이게 이제 키워드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문제가 논쟁점이 된 게 그 신경증 환자나 우울증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끌어왔어요. 신비주의, 연금술, 신화, 종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눈높이 치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불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 불교의 영어로 이제 접근을 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부적이나 우리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같이 해요. 뭐 이렇게 종이를 태우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두교에서 말하는 것들을 한다든지, 연금술이 옛날에는 이 마녀 사냥으로 지적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동원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을 그 심리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보면은 납득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사람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의 상태에 최대한 맞춰서 거기서부터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문화에 가서 그 문화의 이야기로 신을 이야기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하고 조금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이 조금 문란하지 않았을까. 예,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조금 약물에 손을 많이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물이 아마 약간 마리아나 정도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라캉도 했었어요. 라캉도 뭐 마약은 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그 대표님 아시겠지만 캐니얼 버넌즈 여러 사람들이 그 심리 활동을 할 때 그 차가버섯 같은 거, 우리나라는 차가버섯인데 그 되게 사이코톨리직한 그 버섯이 있는데, 그 버섯차를 다려 먹어서 심리적 이완을 시키는데 그게 논쟁이 좀 많았어요. 그 마약이거든요. 거의 마리아나보다 조금 더 중독성이 높다. 머시룸,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하기 전에 그걸 먹고 약간 몽환적인 상태에서 자기의 내면적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무의식 상태에서 저기를 하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상담자도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내담자도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무리를 빚는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뭐 집단 섹스를 했다든지, 예, 뭐 혼음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수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예. 비난했으면서 자기가 오히려 그렇게 그렇죠. 이제 제가 요거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사건들은 융의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융의 치료법들을 자기네들 말로는 창조적으로 계승했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무리를 많이 빚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이 70, 80년대 때 히피 문화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치료한다라는 어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었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융이 좀 그런 면에서 약간 스캔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릴 것 같고, 프로이드와의 관계는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프로이드하고 막 호텔도 같이 가고 막 사귄다는 사이는 아닌데 계속 따라다닌 거죠. 융이 나이가 어리거든요. 융이 많이 어려요. 그래서 근데 프로이드는 융과 되게 친구처럼, 프로이드가 그런 면은 되게 학자로서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뭐 나이 차이하고 상관없이 많이 배우기도 하고 했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뭐 사람들이 뭔가 뭐 다들 추측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인가 논쟁을 한 12시간 정도 하고 토론을 했대요. 호텔방에서. 그리고 나와서 더 이상은 융이 이제 프로이드와 함께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헤어졌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런 가십거리에 대해서 둘이 원래 사귀었었는데 프로이드가 융에 대해서 실증을 느꼈고, 융은 원래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상처를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걸로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는데, 그래도 이제 프로이드를 저는 융이 벗어난 게 조금 더 창조적인 발전이었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자꾸 융에게 그 너는 상담을 하지 말고 학자가 되라고 계속 강요를 했거든요. 학자가 돼서 이론을 만들어라. 근데 융은 저는 이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상담자들을 만나서 치료하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서 아마 조금은 결별한 것 같아요. 근데 프로이드의 걱정도 한 가지 이제 일리가 있는 게, 융이 나중에 종교로 넘어가잖아요. 목사님 아까 말씀처럼 이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잡다한 걸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막 뭐 주술, 주문, 뭐 부적, 연금술, 뭐 하다못해 타로 카드까지. 이런 것들을 다 끌어오면 다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프로이드가 아마 우려했던 바예요. 너의 안에 시스템을 하나 갖추지 않으면은 너는 내담자들과 함께 급류처럼 떠내려갈 것이다. 실제로 떠내려간 거죠, 한마디로. 네. 좋은 의미로는 내담자들과 함께 그 확장성, 집단 무의식을 확장한 거는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쁜 면은
어떻게 보면은 말년에 가서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다 나은 정신으로의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같이 좀 휩쓸렸다라는 그 설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계와 영향에서 융이 지금 뭐 문학이나 예술에는 서브컬처라고 해서 막대한 영향을 많이 끼쳐요. 네, 서브컬처라는 게 뭐냐면은 안 들린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 안 들렸어요? 아유, 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네. 지금 들리세요? 이거는 제 본인의 의견만. 아, 네, 네. 자, 네. 그럼 융 얘기 이리 왔습니다. 융이 예술적으로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이제 많이 준 부분은 이 서브컬처. 근데 이 서브컬처라고 얘기하는 게요. 안타깝게도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찍거나 이제 문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이거는 융의 집단 무의식이나 자아 실현의 한 과정이었다라고 그냥 갖다 붙이면은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융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냥 나는 이거는 융적으로 해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통했다. 그만큼 좀 안타까운 건 융이 학문으로서는 체계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조금은 판단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융의 이론 중에 제가 중요한 것들 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이 에난티오드로미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폴라리티? 그 이석 씨 폴라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극단적인 거? 네, 극과 극의 폴라리티. 이게 이제 에난티오드로미가 라틴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극 현상.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현상들이 같이 이제 일어나는 그 융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그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갱년기 같은 게 그 어떤 남성이나 여성을 떠나서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빨리 떠나가게 될 때 나타나는 게 원형적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거. 마치 조울증처럼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기뻐하거나 뭐 이런 심리적 대극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게 꼭 나이가 들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세계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극단적인 심리적 변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러한 극단적인 심리적 변화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융은 오히려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성숙 과정이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예술 행위들 있잖아요. 막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벽에다 벽화를 그린다든지. 근데 융은 이제 그게 바로 이 극단적인 것들을 동시에 표출하는 동시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니, 그림을 그리는 게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벽에다 벽화를 그린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미술 치료를 받는다든지 치료를 받지 않는다도 혼자 막 뭔가를 하잖아요. 아니면 뭔가 쓸데없는 전혀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거나. 근데 이런 게 극단적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다. 치료받을 수 있다. 융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많이 실패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대화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죄송해요. 진현정 선생님이 블라블라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알아들으려고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융이. 이거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그러면서 계속 밤을 새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융은 이 사람이 동시적인 걸 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무의식은 스스로 치료를 받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대요. 근데 대부분 실패했는데 또 몇 명은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 미셸 푸코. 미셸 푸코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치료를 받아.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정신병으로 고생했는데 치료를 받고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됐던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거는 되게 100명 중에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좀 이게 융의 어떤 좀 이상에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비판도 받아요. 사실 치료라는 게 네. 여기에 적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를 만약에 치료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융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계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정상이다라는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걸 치유라 그러면 아마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뭘 드려요? 커피.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근데
그들이 있는 세계를 알아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뭔가 그들의 언어는 어떤 것들일까라고 관찰을 갖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정상 범주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것을 치료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런 부분에. 그래서 융이 생각한 부분이 융이 자기는 치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치료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든 그 존재 안에 있는 자기만의 그 표현의 세계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거는 대단히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잘 말씀하시는데 치료라는 개념도 정상적인 세계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걸 치료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근데 융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게 그 정상적이라는 기준을 조금은 확장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융이 볼 때 그 정상이라는 건 의식 세계인데 그 의식 세계는 사실은 문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 세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락강하고 약간 다른 점은 락강은 셀프를 인정한다기보다는 셀프 역시 상징계에 답했다고 본 거고 융은 셀프는 상징과 다르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고 그 융은 상징을 이 심볼이 좀 나오지만 심볼을 되게 긍정적으로 본 거고 락강은 상징계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렇게 본 거고 그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융은 상징을 긍정적으로 본 게 뭐냐면 무의식의 압축 파일이다. G 파일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게 융이 여기서 시간관에 대해서 상대성 이론과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과거, 현재, 미래가 넘나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을 해석하면은 예언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꿈, 종교, 만지. 네. 자,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더 설명하고 볼까? 이 전철이라는 분이 한국에는 융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이 융의 사진과 함께 융을 아주 융빠라고 하는데 이분을 자기 스스로 융빠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칼 융을 지금도 계속 소개하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세계도 그렇고 융이 좀 한물간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좀 혁신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너무 나이브하다. 상징을 너무 긍정적으로 푸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학문적으로도 좀 인정 못 받고 그 다음에 심리학계에서도 그다지 융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 어떠세요? 이 융이 좀 한국에서는 좀 약간 좀 저는 예. 한참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아마 방탄소년단 때문에 뭐 잠시 페르소나나 뭐 네, 이제 이런 개념들 이슈는 때문에 됐는데 예. 사실 학회나 어떤 학회에서는 약간 예. 그의 말년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네. 약간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네. 조금 예. 아웃사이더로 생각하지 예. 않나요? 그게 이부영이라고 서울대 예, 심리학과 이부영 씨. 예. 이부영 그분이 교수님. 네. 쓴 책을 보면 완전히 그분도 룸바거든요. 나는 예. 그분 책을 읽고 많이 이부영 교수님 진짜 찰나의 칼융을 만나려고 했는데 칼융이 돌아가셔가지고 죽어가지고 못 만나서 그걸 되게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네. 이분의 이 말년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말년이 상당히 아름다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그건 이제 융빠들이 얘기하셨던 약간 놀린 것 같아요. 근데 말년에 좀 혼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착란도 좀 있었고, 그리고 내담자 얘기는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내담자하고 스캔들이 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스캔들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융이 갖고 있는 그 치료자의 태도였던 거죠. 나중에 해석을 해보기로는 그거는 아까 내담자고 눈높이처럼,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좀 모호했던 거죠,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근데 그게 근데 이부영 교수님이나 이 전철 교수님은 그걸 다 긍정적으로 봤던 거고. 네. 어쩔 수 없는 게 융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그 개념 안에서 사랑이라는 개념도 이게 정의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 신적 그 저희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숱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던 여지가 융이 사랑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간 세계에 대한 무의식, 그 자의식, 특히 그 인간 존재 자체 안에 있는 셀프라는 그 개념에 대한 극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정상범주라고 얘기했지만 정상범주면 아 저런 사람하고는 저렇게 관계하면 안 되는데
하는 측면의 관계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정상 범주라는 그 안에 있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정상 범주가 아니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뭐 추문이다, 아름답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럼 뭐 동성애 가능하냐 또 이렇게 물어볼 텐데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존재 대 존재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이삭을 존재 대 존재로 본다면 그게 사랑의 어떤 그 관계성이 생길 때 이삭을 사랑하는 거나 하연을 사랑하는 거나 이진혜 대표님을 사랑하는 거나 이 사랑에 있어서의 어떤 내 안에서의 정의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죠. 내가 이삭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 예술을 하다가 결국은 어린 저 미술가를 그러는 건가? 뭐 신학을 신학을 하면서 아니 제자라더니 뭐 그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같이 관계성을 매긴단 말이죠. 그런데 내 자신 안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로,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똑같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하게 포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캔들 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나 특히 심리학, 무의식 이런 세계의 영역에서의 존재를 연구하는 측면에서의 인물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주의 관계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받고 이 전철 씨가 쓴 칼 융과의 만남이나 개념에서 이제 보시면 아까 뭐 칼 융의 삶은 한번 얘기했고 이 목사의 삶과 목사 아버지를 뒀지만 목사 아버님과 조금 갈등이 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되게 주목할 부분이 발작 증세가 있었대요. 융이. 요즘 말로 하면은 그게 간질. 예, 사실 그 뇌전증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 계속 공부를 했대요. 이 융이. 그랬더니 간질 증세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하연 전도사님 결혼 예배 때 이제 읽고 쓰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예, 뭐. 근데 이후로 진짜 발작 증세가 사라졌대요. 예, 그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예. 그런 경험이 있긴 해요. 발작 이 심리적인 상태에서 이제 막 그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맞아. 온몸이 전기가 올라요. 맞아요. 목사님도 제가 봤을 때 그런 경험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데 이게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손발이 다 저리라고 해야 되나? 아주 전기가 오면서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옷장 안에 들어가서 손고 막 맞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제가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걸 저도 사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나를 분석하면서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분석하고 알아가면서 그게 치유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공황장애들이 이제 이런 증세들이 좀 있거든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모습에서 자기 분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은 융의 모델을 봐서도 좀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칼 융의 사상에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프와 에고의 관계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셀프가 사실은 융은 무의식의 심연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에고는 무의식의 세계보다 훨씬 작은 세계. 그래서 이제 약간 도식적인 건 있죠. 융은 셀프가 무의식, 광대한 세계. 에고는 의식, 작은 세계. 조금 이렇게 봐서 이 사상의 역사에서 이 무의식이 자기 실현되도록 에고를 촉진시키는 역사다. 인생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융의 사상은 여기 압축이 된 것 같아요. 내 에고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사용해서 이 에고를 통해서 무의식을 분석해서 무의식이 말하고 있었던 자기 실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다운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융에게 있어서 자기 실현은 일생의 과제였던 것 같아요. 예, 평생의 과제였고 그러면서 이 평생의 과제를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징과 신화의 언어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겼던 거죠. 그래서 융은 그 상징과 신화의 언어와 현대 언어가 대립관계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대립관계에 있는 현대 사회의 언어나 심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원형의 언어들이나 상징을 압살하고 학살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상실되어 버린 상징과 신화를 찾아가야 된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가 레비스트로스라고 있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의 부족들의 문화사를 연구해 가지고 그들 안에서 상징 체계를 연구했었어요. 그 레비스트로스의 영향을 받은 예술가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아시겠지만. 예. 자, 이게 이제 융의 또 흐름이었고 그 사람 연구하는데 막 몇십 년 하지 않아요? 한 30년 했나? 그렇죠. 그리고 뭐 풍토병으로 죽을 뻔도 했고 식인종도 만났고 막 별일 다 있었어요. 사자한테 잡아먹힐 뻔도 했고. 예, 근데도 장수했어. 그래서 인류학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그 예. 사람의 전철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그 문화인류학. 사람이 예. 하도 그렇게 예. 가서 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인류사에 대한 그렇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선생님 그 문화인류학 인류 연구는 사람들은 할 말이 예, 없어요. 문화인류학 연구는 각주를 달려면 자기가 가봐야 돼, 직접. 그러니까. 예, 가서 그 문화를 체험해봐야 돼요. 문화인류학은 또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융이 말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원형. 그 다음에 의식 중에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눠지는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락학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나만 홀로 이게 무의식의 언어들이 떠돌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소시르와 락항을 배워서 알겠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언어나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바로 그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미지들. 근데 융은 그걸 긍정적으로 본 게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원형을 가리켜주는 증명 도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만 만약에 달이나 해에 대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는데 주 목사님도 달과 해에 대해서 나름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아 인간의 무의식 안에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원형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융이 종교로 넘어간 건 그 원형의 끝에는 신이 있는 것이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융은 그 신이 브라만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석가모니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이게 집단 무의식이 찾아보니까 이런 예시도 막 어둠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네. 인간이 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보편적인 어떤 개념들의 총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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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죠.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집단이라고 하면 네. 비집단도 있을 수 있고 비집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집단의 총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보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사실 용어가 유니버셜 쓰는 게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융은 그거를 이제 개인하고의 반대 개념으로 조금 더 쓰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융을 어떤 분들은 개인 무의식이 융이 중시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 무의식보다는 집단 무의식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았냐. 개인 무의식은 파편화된 거고 집단 무의식은 어느 정도 언어 체계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거. 그래서 해석학을 되게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예. 결국 지금은 거의 과학의 영역으로 과학으로 좀 많이 근데 이게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이 되게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엔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뭐 어머 네. 세상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인류의 수백만 년 동안 DNA에 각인되어 왔던 그런 그렇죠. 이제 모습이 오히려 총체적 더 기억, 네, 총체 기억, 뭐 그렇게도 요즘에 표현하고, 예,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네. 죄송합니다. 그 집단이라는 개념이 네. 우리는 지금 집단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집단을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 융이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생각하는 그 집단하고는 조금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집단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획일화되고 뭐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뭐 독일 나치면 나치 이렇게 거대한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편성과 유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전체주의 사상이 만연하던 그렇지. 시대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집단이란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디스커션 해볼 텐데 페르소나는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페르소나 이야기가 근데 오히려 조금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게 이게 이제 셀프와 에고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융의 독특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진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페르소나가 이제 그 셀프에 대한 어떤 목적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소나가 자기 실현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페르소나는 거울에 이제 갇혀져 있다. 이런 이론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에 갇혀져 있는 페르소나는 의식의 페르소나이고 그 거울의 페르소나를 넘어서서 자기 실현할 수 있는 페르소나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드라마 치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치료법들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게 진짜 페르소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페르소나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자, 신과 죽음의 문제에서 이게 이 독특한 건데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동시성 이론인데요. 융이 죽음의 경험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임사체험도 좀 했었고 그리고 죽은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했던 것들이 이제 그 사자의 유산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이런 책들 여러분 아시겠는데 그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유시아 시인이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티벳 승려들이 그 죽은 자들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융도 그 비슷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죽은 자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죽은 자를 위한 7가지 설법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기가 죽은 자들하고 만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논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미신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논쟁이 된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 영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표님? 용서요? 예, 영서 쓴다. 뭐 성령 충만해질 때 막 뭐 뭔가 이게 예언 기록한다. 이 융도 이제 그런 체험을 했나 봐요. 죽은 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제 이게 뭐냐 아나그람마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쓰게 되는 상태. 근데 이런 거는 이삭 씨가 아마 시룰리얼리즘 들어보셨을 때 그거 아시죠? 오토매틱 라이팅이라고 그냥 자동 글쓰기 같은 거. 자동 글쓰기. 예,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 글 쓰는 네. 거 처음 들어요. 근데 그런 그림이나 그런 글 쓰는 행위들이 예술사조 중에 있지 않나요? 네. 예.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무의식적 글쓰기라고 하나요? 그게 오토매틱 라이팅, 오토매틱 뭐 페인팅 이래가지고 뭐 잭슨 폴록도 그런 위주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드리핑을 하면서 찾아가는 어떤 질서 찾아가기. 그러니까 융도 이제 그런 죽은 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 아나그람마라고 글자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근데 창세기 1장도 창조 이론도 네. 그렇게 영서를 썼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맞아요, 그걸 어떻게 보냐고. 맞아.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것도 다막 네, 영서를 영서. 썼다고. 그러니까 융이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런 경험들을 조금 더 확대시킨 게 뭐냐면은 그 동시성 이론이에요. 뭐냐면은 참 이론이 뭐 다 그냥 이런 거에 미신적인 건데 약간 어떤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요거 유명한 일화인데 갑자기 뒷머리에 막 통증이 느껴. 그랬더니 알고 본 중에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동시에 권총 자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갑자기 느낄 때. 그러니까 이제 융이 이걸 느낀 거죠. 나의 물질적 사건이 정신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싱크로니스, 동시성이라는 거. 완전 썰로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융이 막 나가는 거야, 솔직히. 예. 완전 신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하고 자꾸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면. 근데 융이 그 기록이 너무 세세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현 목사님이 갑자기 뭔가 막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딸기를 먹고 싶다. 이제 일단 예를 들면. 그럼 원래 제가 딸기를 먹고 있어. 그 동시에 시간에.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 딸기 먹고 계세요. 그래서 예, 저 딸기 먹고 있어요. 그러면 통했네요.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예, 작두 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실용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언가들이에요. 이제 이때부터 예언가들이 또 쏟아져요. 아니 비주 모고 그러면 빈대떡 같이 먹고 싶고 뭐 이러지 그렇죠. 이제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예. 2차 세계대전도 융이 예언했다는 거 맞아요. 그 다 들어보셨죠.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게 텔레파시, 텔레포트, 그다음에 예언 현상. 예. 그래서 요즘에는요, 전도사 그 사랑의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유치한 말인데 내가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 나의 남자친구도 뭔가를 생각해야 돼. 근데 아예 다른 걸 생각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그런 아니야. 게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런 밸런스 밸런스 게임 게임들을 해가지고. 많이 해요. 어. 예. 이구동성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많이 남자친구들도 요즘에 그런 걸 많이 실험한대요. 카톡으로.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근데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걸 하고 있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건 헤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맞아, 그래서 이런 헤어질 동시성, 핑계를 예, 대기 예, 위해서 그런 거 동시성 아니에요 그거? 이론으로 어? 나중에 선생님 넘어갔다. 어떻게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저하고 뭐 좀 맞춰보는 거 아니면은 우리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심에 저기 그 바닷가에서를 갈지 뭐 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랬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전철 2부는요 칼융이 주는 의미를 이렇게 동시성이라고 하고 되게 좋게는 행성을 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은 뭐냐 하면은 현대 문명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무의식이나 상징에 충만한 것들을 다 거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거는 저는 진단할 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이 이제 생각하게 사실 이제 가상화폐 얘기 잠깐 드리면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 원래는 기호가 그러니까 돈이라는 기호와 만몬으로 이제 획일화되지 않는 돈이 없어도 인간 자체가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이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이제 투기 자본이 돼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현대 사회는 완전히 기호라는 돈이라는 어떤 화폐나 기호 가치가 상징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 융이 말하는 상징은 그 상징이 아닌데 현대 사회의 상징은 숫자나 가치가 그 상징을 대신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융의 긍정적인 면은 그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틀을 벗어나서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진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조금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뭐 그런 것들로도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내면의 가능성.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락항을 왜 얘기를 했냐면은 락항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비록 난도지라는 좀 악동 같은 기질이 있었지만 융이 말하고 있는 그런 포지티브, 긍정적인 모습들이 과연 긍정적인 모습이 있냐. 그러니까 정말 당신은 자아를 실현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자아를 실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인간이 학습된 상징계의 일환이 아니었냐. 이제 그런 게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락항이. 그리고 이후에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그런데 어찌되었든 긍정적인 건 아까 목사님께서도 프로이드의 긍정적인 면이 있듯이 융이 이러한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비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인간의 무의식이나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끄집어냈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지점의 한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미 그렇게 이러면 이러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체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샘플을 봤을 때 바로 프로이드 이 학자들의 어떤 활동인 것 같아요. 이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그런 공격을 받을 것들을 생각하고 안에서만 그거를 해놨다고 한다면 뭐 우리 역시 융만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어졌겠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림 하나만 공유를 좀 할게요. 하나 하면 네. 이 융의 그 자기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마치 도표, 다이어그램 이렇게. 무슨 핵의 하나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좀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 보시면 결국은 뭐 이거 되게 복잡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를 찾는 게 되게 어렵겠구나. 까도 이런 지금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보세요. 셀프라는 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있는 집단 무의식 거기에 뭐 원형 개인 무의식 콤플렉스 의식 뭐 여기 자아 그림자 아니면 그러니까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뭐가 진짜를 진짜 모르겠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셀프이고 아마 그렇죠. 에고인데 네. 사실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뭐가 셀프이고 뭐가 에고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왜냐면 나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자아를 찾아야지라는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하면
마치 무슨 그 순수 혈통주의 뭐 이런 거 마냥 맞죠. 다른 건 다 제하고 거기 그러면은 자칫 우려되는 건 마치 모든 걸 상징이나 모든 걸 어떤 물질화하는 그런 것들의 하나를 붙잡기 위한 것이나 순수한 어떤 이 자아를 찾아야지 하는 어떤 그 찾고자 하는 욕망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극과 극 지점에서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 아닌가. 그래서 영적 자아를 찾는다라는 개념도 마치 막 우리가 돛닦듯이 다른 것들을 막 해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세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든 어떤 대상을 보든 어떤 부분들의 관계성을 갖든 그 안에서 하나다. 저 사람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저 사람은 어떤 면에서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나는 저 사람을 왜 저 사람이 되게 차갑다라고 느끼고 있는 걸까? 라는 다방면에 계속 순환되는 질문들이 오고 가면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맞아요. 융도 분명히 맞죠. 치유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런 소통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무의식 뭐 이런 개념들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그 제가 아는 사례 중에 융이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한 사람하고 내담할 때 막 4-5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들은 좀 뭐 대표님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도 던져보고 찾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면에서는 융이 존경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죠. 저는 이상하게 1시간만 넘어가면 막 영혼이 털려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벌써 눈동자가 흔들려. 눈동자 보고 있는 흔들려. 사람의 이게 집중력이 흔들려. 딴청하는 게 이게 다 네, 보여 막 좋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융의 그 집념을 좀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융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으로 그 계산되지 않는 관계성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만약에 4시간 갔다라는 걸 의식했다면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타고난 치유자인 건 맞는 거 같아요. 목회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목회자면 훨씬 낫을 텐데 이 사람이 아버지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예. 그렇게 키워주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를 이렇게 추정해서 들어가니까 내면 아이를 그렇죠. 그러니까 찾으면서 완전 거기서 방대하게 이렇게 묻게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죠. 네. 그렇죠. 네.